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그럼 민성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만난 적 있나요는 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지금까지 약간 구조한 동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잖아요. 자기는 여기 나온 이야기 중에 이 구조 내용 중에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는지를 일단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선 전 여기 맨 앞에 이 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얘가 동면을 못하니까 이걸 따로 어떻게 하게 도와줘서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제일 첫 번째 그 뱀을 겨울잠을 자게 시킨 게 그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서도 그 뱀이 겨울잠을 충분하게 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끝쪽에 그 클라라 러구리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그 친구도 뭐, 인간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상 깊은 스토리였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제가 그 앞산에 다니는데 가끔 그 고라니를 만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얼마 전부터 그 새끼 고라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고라니 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른바 자꾸 고라니가 그 농작물을 망치기 때문에 고라니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한 편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걸 듣고서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멸종위기 동물, 아니 멸종위기 아니지. 그 야생동물에서 이 얘네가 위험에 빠진 게 약간 사람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 200쪽에 보면은 이 큰고니 이야기에서 이 큰고니가 낚시터 쪽에서 잠깐 생활을 할 때 그러다가 입에 낚싯줄이 걸렸다고 하는데, 200쪽을 보면은 여기서 낚시, 여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금한다고 했는데도 한 걸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세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처벌을 늘리고 하면은 좀 이런 일이 좀 줄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주는요? 어, 저는, 어, 야생동물들이 이제 슬슬 하나씩 없어지는 게, 그,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식지가 잘 이렇게 인공적으로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바닷가 이제 물 쪽에서 사는 동물들이 쓰레기나 낚싯줄 이런 거에 걸렸을 시에도 어, 동물들에게 치료를 잘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를 알면 그런 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그 야생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뭐 여기 나오는 뭐 사악기다 그러면은 닭장에 와서 이렇게 닭을 훔쳐먹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뭐 그닥 이렇게 중요성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또는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어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점들을 좀 더 분명히 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어떤 그런 입장들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평소에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예전에 그냥 서점책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책 같은 걸 막 둘러보다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일단 이걸 읽으면서 그게 생각나긴 했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일단. 되게 로드킬이나 이런 내용은 좀 많이 들은 적은 있지만 크게 관심이 없고 야생동물이 그냥 야생에서 사는 동물이다. 딱 이만큼만 해가지고 딱히 별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예주는요? 저도 그 예전에 그 이 책을 읽기 전에 야생동물을 생각하면은 맹수 같은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또한 뭐 민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큰 관심도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다양한 어, 인간들이 귀여워하는 그런 동물들도 야생동물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게 되어서, 예, 지금은 이제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뭐, 제비가 어렸을 때는 제비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제비가 없어. 그냥, 제비가 요즘에 없네. 그냥 이 정도 생각했지. 왜 제비가 요즘에 눈에 잘 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이른바 무관심, 쪽이 더 컸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요즘에 뭐 이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읽고 있는 책들 중에 뭐 존재의 지도라던가 아니면 뭐 적을수록 풍요롭다던가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이 우연찮게도 지구의 어떤 그런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지구의 그냥 한 일원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런 주장을 담은 책들을 계속 읽다가 이 책을 보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인간들이 많이 불편해지겠다? 우리가 편하게 누리던 걸 좀 많이 내어 놓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것도 솔직히 마음 깊숙한 곳에는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이게 보면은 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뭐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해놓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만약에 야생동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오히려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것 같은데, 이 책 저자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편하게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방향을 찾으려고 좀 애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주. 어, 저, 일단, 128쪽, 네, 128쪽에 그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고, 그리고 또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리창을 하면 새들은 유리창을
통 유리창으로 돼 있으면 유리창 유리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또 사고가 생기고 혹은 그 유리가 반사 능력을 해가지고 반사 능력을 해서 계속 저쪽에도 숲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돌진하다가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사람들은 이 유리창 사용이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지게 만든다 이러면서 어, 생각, 유리창 사용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본인은 유리창을 사용하는 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인가, 이거를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유리창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인데, 좋다는 사람들은 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뭐 근무를 하거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하지만 굳이 딱 트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유리창이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한 많은 그, 그 유리창으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유리창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이는 어떤가요? 저는요, 오히려 예주랑은 다르게 유리창은 약간 되게 막 사용이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공부하다가 쉴 때 딱 볼 때 밖에 딱 풍경 보이고 하는 게 되게 좋기도 하고 좀 집에서 눈이 쉬거나 그럴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약간 밖에 풍경도 보고 비 내리는지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유리창은 일단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은요? 네, 뭐 여러 가지 건축 기법들 중에 이제 유리창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아, 만들면은 뭐 사람들 보기에 그 건축물이 좀 이렇게 특이하게 보인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어쨌든 유리창을 사용함으로써 뭐 이렇게 열 손실 뭐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들은 좀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 측면 외에 그것들이 뭐 얼마나 효과적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은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축 공법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새들이 와서 부딪힐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그동안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비용이라던가 뭐 냉난방이라던가 건축적인 아름다움이라던가 우리가 주로 이제 결정할 때 그런 것만 결정했는데 이런 조류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도 그 평가 항목에 같이 넣어가지고 종합적인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에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조류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유리창 그 건축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뭐지? 이 책에, 뒤쪽에 고라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 동물이고, 개체수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고라니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고라니를 지키고 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저는 일단, 일단 인공적으로라도 그 고라니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으로 보면은, 고라니는,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고 영상에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인공적으로 고라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들이
아니, 그들을 그쪽으로 놓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성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예주랑은 과학쌤도 다르고 진도도 달라서 영상도 거의 못 보고 아니 아예 못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순의 과학쌤 말대로면은 원유주 선생님인가? 아무튼 그 쌤 말대로면은 확실히 약간 어떤 다른 안전한 환경에서 살도록 걔네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이거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아까 선생님 고라니 얘기하셨을 때 저희 가족이 주말 농장을 하는데요. 저희 여기 주말 농장이 있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라니가 사는 것 같아요. 맨날 먹으러 와갖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산이 아니어도 약간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그런 데만 데려다 놔도 충분히 얘는 진짜 잘 살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소희님. 저는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도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른바 로드킬을 당할 염려도 있고 고라니 입장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거지만 그래서 뭐 안 됐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고라니 같은 게 튀어나오면 상당히 이제 그 운전하는 데 있어서 당황스럽고 그게 또 2차 사고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아까 뭐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고라니 때문에 사실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일부러 고라니 사냥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우리나라는 많고 다른 나라는 멸종 위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고라니를 다른 나라에 좀 수출을 해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서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게 좀 이렇게 고라니가 그럼 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내려오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 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산 같은 걸 깎아가지고 뭐 전원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막 하다 보니까 고라니 삶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니냐 오히려 그 고라니가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쳐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점에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고라니들이 먹을 게 부족하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먹을 걸 찾아서 이렇게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탓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또 뭐 사람도 또 함께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고라니 개체 수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많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많다라면 뭐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면 뭐 우리나라 고라니를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에 좀 보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가 멸종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또 지역에 적정수가 좀 유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이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도심의 학교들이 한 학급당 막 30 몇 명씩 막 인원이 많은데 시골 농촌 학교는 뭐 심지어는 뭐 한 학급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면 그 시골 학교에 무슨 기숙사 같은 걸 세워서 도시 학교 아이들 중에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도시 학교 아이들 수도 좀 이렇게 적정수로 줄이고 시골 학교 아이들도 좀 수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서로에게 좀 이렇게 윈윈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처럼 이런 고라니 수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리창 문제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그 유리창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한 그 누가 열심히 그 조사를 해가지고 유리창 문제 해결 방안 해가지고 새들이 유리를 피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페인팅을 해서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점점점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그림으로써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실과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전사지 데카리언데 말들이 좀 어려운데 이 그 커다란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매나 뭐 이런 포식자들이 맹금류가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그러한 방식. 네 번째는 차양이나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를 실내에 이렇게 함으로써 알려주는 방식. 다섯 번째는 필름 혹은 테이프를 붙이는 이렇게 방식들, 이렇게 필름 혹은 테이프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차양과 돌출부에서 차양 이렇게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뭘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또는 이제 뭐 자외선 무늬 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외선 무늬 유리를 함으로써 뭐 누구한테는 보이고 누구한테는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식 그 새들 눈에는 보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라든가, 각진 유리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식물들을 반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곳에 이제 부딪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프리글래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불투명 및 광투가 유리해가지고 그 유리 자체가 이제 투명 유리가 아니라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LED 등을 뭐 이렇게 설치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야생 그 조류들을 이렇게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일단은 그 책들을 분류해 놓았고, 계절마다 이제 그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직접 그 구조한 어떤 그러한 동물들의 어떤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각 동물마다 또 이렇게 처한 위험들이 제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동물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방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쪽에 뭐 여러분 이거 뭐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뱀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뱀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온을 못 조절해서. 근데 그게 겨울잠하고 무슨 관계야? 그래서 이 근데 땅이나 돌틈 같은 데는 온도의 변화가 적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는. 그 변온동물은 왜 겨울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야? 안 자면 음, 생체 리듬이 예주. 안 자면 그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 그 본인의 신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어는 것 때문에요. 음. 자, 변온 동물의 반대말은 뭐야? 변온 동물의 반대말은 항온 동물, 항온 동물. 항상 온도가 일정한 동물에서 항온 동물. 변온 동물은 온도가 뭐해? 변하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야. 자, 예주는 항온 동물이야, 변온 동물이야? 사는 동물이요. 항온 동물이야. 우리 인간은 얼마의 체온을 유지해야 돼? 36.5도.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36.5도보다 뭐 하거나 더 높거나 뭐 38, 39도 되면 우리가 고열 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야. 반면에 36.5도에서 떨어져 갖고 뭐 33, 32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른바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그건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야. 마치 요즘 바깥 온도가 되게 높잖아. 덥잖아. 그래서 집의 온도를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 에어컨 틀고 에어컨을 쓰잖아. 근데 그 에어컨을 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 전기가 소모되는 거잖아. 그런 전기를 써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겨울에는 막 바깥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우리 집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보일러. 보일러 난방을 하잖아. 그 보일러를 가동하는데도 역시 뭐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에너지. 근데 그게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란 거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온도 바깥 온도가 높은데 그 바깥 온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뭐 땀을 흘린다던가 땀을 내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써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 뭐 하기 위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많은 에너지를 쓰려면 그만큼 또 뭐 해야 돼? 음, 응?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음, 쓰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쉬운 얘기잖아. 음, 움직여요. 예주 뭐라고? 움직여요. 쌤이 그 발음을 못 알아듣겠지. 민기죠? 움직여요. 아니 움직이는 거요. 움직이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 아, 그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뭘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어? 거? 그래 저기 집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 그 에어컨 돌리려면 난방 하려면 돈 있어야 돼 돈. 사람으로 치면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뭐 많이 먹어야 되지. 쌤 너무 어렵게 아, 얘기했나? 많이 우리는 에너지를 먹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잖아. 응? 먹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그런데 변온동물은 그러면 변온동물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다라면 늘 먹잇감이 있으면 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으면 변온동물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겨울잠을 잘 필요가 효율적으로 잘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변온동물이 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 늘 그 먹이를 갖고 있으면. 그런데 겨울철에는 먹이 구하기 활동이 무척 뭐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려워. 그러니까 먹이 구하는 활동이 어려운데 만약에 먹이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요. 에너지를 못 구하고 그럼 저체온증 걸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겨울잠을 잠으로써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이렇게 기온을 낮춘 어떤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를 아예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견뎌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뭐 누구야? 곰은 항온 동물인데도 겨울잠을 자거든.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뭐야? 항온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먹이가 없어서. 곰도 역시 먹이를 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잠만 자면 에너지를 쓰긴 쓰는데 그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야? 최소로 가장 적은 단위로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덜 배고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배고프잖아. 근데 네. 여러분들이 뭐해? 집에 가만히 있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피구하고 막 뛰어놀고 온 다음하고 당연히 언제가 더 많이 배고프냐고. 놀고 와서요. 피구하고 놀고 오는 게 더 많이 배고프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 인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뱀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따뜻한 온도다가 계속된다. 라고 아니 먹잇감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런 뱀들이 겨울잠을 안 잘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열대 저기도 뱀이 살잖아. 응? 걔들은 열대지방은 아예 겨울이 없기 때문에 걔들은 과연 겨울잠을 자는지 자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겨울잠을 잔다는 것들은 과연 겨울이라서 자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까 말했듯이 이런 먹이 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체온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활동을 하려면 체온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겨울에는 자기가 그것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쉬어버리는 거지. 너네 왜 그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가게들 있지? 펜션들 지금은 아주 대목이야. 여름철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근데 겨울 바다에 가면 거기 앞에 있는 가게나 이런 데가 문을 닫은 데가 많아. 아예 문을 닫는 데가 많아.
왜?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문 열면, 가게 문 열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또 가게 문 열면 거기 뭐 조명비니 뭐 이렇게 들잖아.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게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문을 닫아도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아주 그 비용을 뭐 한다는 거야. 최대한 낮추는 거지. 어떤 직원 인건비도 안 주고 전기요금도 안 들고 상하수요금도 안 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 그 도심에 있는 사시사철 관광지다. 그렇다면 그거는 계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을 닫을 어떤 그런 이유는 없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그런 인간의 일이나 자연일이나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뱀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는 막 보신 문화가 나오는데 보신 문화가 뭐야? 오시면 보신 문화 25쪽. 그냥 어,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 보신 문화는 그 보신이라는 말 자체가 몸에 좋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뭐 보약 먹는다.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걸 보약 먹는다 그런 것처럼 이게 보신 문화 중에 뭐 뱀을 먹는다던가 뭐 곰의 뭐 쓸개를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신 문화의 어떤 그런 일종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보신 문화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신 문화는 뭐가 있었어? 댕댕이. 개고기 먹는 개고기. 개. 그 개고기를 아예 그 뭐야 보신탕이라 불러. 보신탕.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보신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 이 책에서는 보신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어? 이건 야생동물의 포획과 거래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에게 잠재질 때까지 굉장히 비위생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어긋나고 게다가 그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질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는커녕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그 야생동물을 이렇게 사냥하고 하는 어떤 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보신 문화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비. 왜 오늘날 제비가 보기 어렵대?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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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랑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 처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나 빌딩 같이 지어지고 그렇지. 첫 무릉덩이나 번째가 습지도 뒤덮여서 를 지을 공간 심해지가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그 초가나 기와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마가 있어서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빌딩이나 수직적으로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얘기였어. 두 번째, 그 뭐 습지 무릉덩이 없어졌다는데 왜 습지 무릉덩이가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비집 못 짓는 거. 집을 지을 때 나무까지 안 쓰게 아니라 진흙도 사용하는데 응. 그 진흙을 퍼나르기 위해서 습지나 무릉덩이에서 퍼나르니까. 그렇지. 지금은 다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 버린 거야. 시멘트로 다 포장해 버린 거기 때문에 이른바 흙이 있는 곳 자체가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비집을 지을 재료, 흙이나 아니면 그 집, 뭐 나뭇가지 이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벌레가 많이 사라져서 아닌데. 사람들이 살충제 같은 걸 많이 뿌리고 요즘에 우리가 방역한다고 너희들 왜 저기 차 다니지? 그 살충제 뿌리는 차들, 소독차요? 소독차들, 아, 소독차 다녀서 뭐 이런 그 살충 효과가 있어서 뭐 여름에 사실은 이렇게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귀찮잖아. 근데 그런 걸 싹 죽여서 우리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제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먹이가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야?
제비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근데 왜 제비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사는 거야? 사람 처마 밑에다 집을 짓고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경계하잖아. 도망치잖아. 근데 제비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를 이 책에서 뭐라고 분석하고 있어? 음, 사람보다 다른 동물들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어, 사람도 위험하지만 사람 말고 다른 더 위험한 동물들이 있는데 더 위험한 동물들이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곁에 있는 것들이 더 큰 그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이 나면 음? 전쟁이 나면 어, 군인이 더 위험할 것 같아? 일반인들이 더 위험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본인이요. 당연히 군인이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군인은 군인들은 총이 있지 않을, 아, 군인은 무장이 그렇지. 가능해서, 자기들 무장을 하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공격한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런 그 뭐야 무장도 안 돼 있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왜냐면 군인들은 아무래도 전투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전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쟁은 군인과 군인들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이 더 위험한데 어떤 뭐 그런 논리 오히려 군대 옆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와 요 제비였던 그런 논리가 서로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수리부엉이 편에서 42, 43쪽인데 이 책에서는 그 반려동물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반려동물의 야생동물 공격에 대한 이 저자의 입장은 뭐야?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 그럼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야생동물끼리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사료 먹다가 나온 애랑 야생동물이랑 한판 뜨는 거니까. 그럼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왜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라는 거야? 글쎄요. 여기 이 저자의 논리가 이해가 가냐는 얘기지,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저자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냐는 얘기지. 음, 자, 이 책의 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길고양이, 어? 길고양이나 들고양이가 다른 새를 공격하는 거는 이 책의 저자는 오케이야, 오케이. 괜찮다. 근데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 또는 사람이 기르는 개가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똑같은 개인데, 똑같은 고양인데 왜 들개는 다른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왜 사람이 반려동물들은 이런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냐고. 그 근거를 뭘 들고 있냐고. 그 반려동물들에게는 인간한테 보호를 받고 케어를 그 당하니까 그 야생동물 잡는 게 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음, 야생동물은 그 본인이 뭐 음식이나 그런 거 보전자리 다 구해야 되니까 음. 둘 다
생명에 대한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주? 지금 예주가 음, 말하는 게 이 책 저자의 논리거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자, 이 책 저자의 입장은 이럴 수도 있어. 이걸 좀 다르게 바꾸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오케이야. 괜찮아. 그런데 어부가 아닌 사람이 고기를 잡는 거. 낚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즉, 뭐를 위한 거는 생존을 위한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근데 생존이 아닌 뭘 위해서 하는 거는 놀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취미, 흥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이거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즉, 반려동물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야생동물을 사냥한다, 사냥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냥 사료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윤성님. 아니, 아니, 어부 얘기는 솔직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부는 뭐, 생존이고, 우리는 그냥 취미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까지는 알겠는데, 이 동물 쪽의 점에서 보면은, 살짝,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한 놀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얘네 생각이, 이 과연 놀일까라는 점에서 살짝, 어, 예주는. 저는 근데 좀 고민되는 게, 어, 그, 뭔가, 그, 반려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더 살아가니까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은 뭔가 계속 보듬을 당하니까 좀 힘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살아가니까 부상이나 그런 걸 당할 위험도 더 높아서 잘 예주, 모르겠어요. 예주가 좀 저기 하고 있는 것들은 반려동물은 그 큰 반려동물, 그러니까 어른 반려동물이 야생동물, 새끼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 뭐 야생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그냥 1대1로 똑같은 조건에서 맞짱 뜨면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더 세지 않을까? 야생성이라는 것들이 더 있어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들이 자기보다 약한 어린 그런 새끼 야생동물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본능, 본성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반려동물을 엄격하게 좀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가축화된 인간에게 길들여진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자연 야생의 생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그런 다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렇게 침범한 일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민성이에 대한 대답은 이 책 저자의 입장은 그러니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 개나 고양이 목줄 잘해서 그 쫓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주인들 중에는 개나 고양이한테 야, 너 공격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개나 고양이에게 그 뭐야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훈련 비슷하게 이런 관점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주인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어쨌든 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넣어서 뭐하는 구별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다람쥐 부분에 보면 구조하는 데 있어서 구조의 원칙이 좀 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아니라 납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52쪽과 57쪽 이야기를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52쪽과 57쪽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음, 구조는 이 야생동물이 약간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는 건데 음, 얘가 혼자 있다고 단순히 구조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음, 이 약간 고양이도 그렇고 얘를 잠깐 냅두고 뭘 하러 간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얘를 건들거나 하면 안 되고 음, 이거를 좀 더 기다려 이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어미가 오거나 하면은 음. 그때는 그냥 가도 되지만 만약에 좀 며칠 기다려도 안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저자들의 주장은 야생동물은 어디서 사는 게? 야생에서 사는 것들이 가장 제1원칙. 그래서 그들이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에서 뭐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만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다시 원래 자리,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그를 보호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요것들이 어떤 건 규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웠을 경우에 또 이들이 선택하는 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선택을 해? 교육동물. 교육동물을 사용하거나 교육동물을 살게 하거나 또 하나는 그 낙서? 안락사를 시켜 안락사. 음. 선생님은 이 책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들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인데 안락사를 시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놀란 부분이 뭐냐면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때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애정을 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얘네가 야생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음, 이런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이런 야생동물 구조센터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일단은 야생동물은 약간 자기의 원래 그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고 얘네가 약간 다치거나 해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좋아서 다시 야생에 가게 하는 게 맞는데 얘네한테 함부로 정을 쏟으면은 사람에게 위지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얘네가 그 누구였더라? 그 너구리처럼 야생성을 완전히 잃거나 하면은 이 야생에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동물로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때고 차라리 정을 많이 쏟지 않으면서 얘네가 야생성을 계속 가지고 경계하게 냅두는 게 낫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예준은 어떻게 생각해? 음. 저도 민서이가 얘기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한번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니, 야생에 가서 그 먹이도 구하기도 힘들고, 거기 환경도 안 좋은데, 우리 사람들이 그 야생동물을 데려다가 먹이도 잘 대주고, 더 안락한 환경에 살게 해주면 그 동물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 동물한테는 좋은데요. 음,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어, 일단 원래 살던 대로 되돌려주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왜 원래 살던 대로 되돌려주는 게 좋냐고.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른 문제로 바꿔 생각하면, 들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사람이 그 고양이를 입양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해? 민성이. 일단 자기가 그 애들을 키울 자신이 있고 제대로 얘네가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줄 자신이 완전하게 있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똑같이 생각하면 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음. 근데 얘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보살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기관에서 이게 가능할까가 문제 아닐까요? 얘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심 같은 걸 쏟으면서 얘네가 죽을 때까지 보살피고 하는데
이게 한두 마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동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 지속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만약 지속성의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고, 민성이는? 음, 아까 그리고, 그 들고양이 음, 들고양이를 사람이 정말 안 버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면 입양해서 키우는 게 좋다. 안 버리고가 아니라 어, 얘네가 아프지 않게 계속 케어를 하고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어, 케어할 자신이 있다. 제대로 이렇게 할 자신 있다면, 예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글쎄요. 이 책 저자는 아마 민성의 입장에도 반대할 것 같아. 이 책이 저자 입장은. 이 책 저자 입장은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인간들이 음,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쌤은 읽히거든. 이 책 저자 입장은. 그러니까 아무리 아, 잘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인간의 기준으로 잘해주는 것이지, 과연 그 동물의 기준으로 잘해주는 것일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그냥 원래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음, 제가 그냥 약간 제가 아까 내세웠던 입장이랑 다르긴 한데 그거에서 반박을 살짝만 해보면은 아, 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약간 옷을 입든가 벗든가 하면서 이 기온에 대한 대처도 쉽게 잘 되고 이런 적응이 좀 잘 되는 편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의 기준으로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게 맞긴 맞는데 이 동물의 기준이 아니라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이 환경이나 얘네가 계속 잘 살아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에도 몇 번씩 구조되는 동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동물들은 정말 어, 어쩌면 얘네를 계속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얘네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환경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그냥 이렇게 얘네가 여기서 살게 하는 게 얘네한테 정말 행복할까? 이런 환경이 바뀌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하면서 얘네도 힘들고 계속 구조가 필요해질 때마다 얘네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질 텐데. 예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 사는 그런 휴식지가 계속 사라지니까, 음, 그래서 고라니도 로드 길을 많이 다하는 거고, 이제 자연에서 자연으로 가려다가 그 음. 자연을 그 자연 사이를 막는 길을 그거 건너가려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 야생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니니까, 그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61쪽에 보면 각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각인, 이 용어가 무슨 뜻이야? 가진. 각인. 새겨지다? 이 책에서 각인이라는 말 어떻게 쓰는 거야? 음, 그, 사람,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음, 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그런 이게 각인을, 머리에 박히는 거. 그런 것들이 심어지게 되면, 아까 여러분도 얘기했듯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야생 적응에 실패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꾸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각인이 생기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또 이 야생동물 구조의 중요한 원칙임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90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점이 없었어? 90쪽 읽으면서? 책 90쪽.
음, 아까는 사람이 약간 이런 게 각인이 되면 안 된다고 얘네 일부러 정 덜 지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추가적으로 물을 제공하거나 따뜻한 곳에 두거나 하면서 도와줘라? 그래서 그 부분 그래 또 자, 90쪽의 마지막 문단.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부분부터 마지막 문단. 음, 자,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이 책 저자의 견해는 뭐야? 나쁜 것이다. 질병이나 전염병이 어, 나쁜 것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약간 아니, 생각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약간의 아니, 그 자연스러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 질병이나 전염병을 박멸, 퇴치해야 되는 거고,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 저자의 입장은 오히려 질병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특정 개체군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을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19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뭐하니까 많아지니까 이러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개체 수를 모아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질병이 도는 것들이 전염병이 도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데 따른 어떤 그런 문제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 질병이나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보면 자연과 역행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럼 질병이나 전염병을 그냥 놔둬야 돼?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선생님이 이 책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그 부분들이 117쪽. 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보면. 음, 육식동물에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풀어놓아서 사냥식으로 키워주고 어, 그런 먹이를 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생동물에게 살아있는 뭐 닭을 제공한다던가 뭐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야생동물을 구조한다고 하는 게, 뭐 얘네 사냥 실력 높여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음, 아니, 근데 야생동물을 도와주겠다고 굳이 가축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행동이 아니냐? 왜 야생동물만 보호를 하려고 하고 이런 애들의 그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존중을 하나도 안 해주고 야생동물만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음. 예지는 음, 그, 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동물을 희생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에게 이른바 그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런 걸 주는 거에 반대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야생동물들의 이른바 야생성, 사냥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잊게 되는 어떤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야생에 적응을 질문을 이제 하고 못하게 되는 거죠. 싶은데요. 민성이 선생님, 야생성이 중요하세요? 생명이 중요하세요?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네. 저한테 묻는 거야. 선생님한테 일단 여쭤보려고요. 뭐 그 부분에서 저는 선생님은 음, 이거 뭐야, 왜 튕겨? 와, 미쳤다. 뭐 잠깐만요. 튕긴 줄 알았네. 약간, 뭔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그런 종의 무언가를 희생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자, 옳진 않지만 어쩔 수 목숨을 없지 않나라고 희생되는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닭을 먹고 우리도 돼지도 먹고 우리도 어차피 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는 지금 근데 어, 그 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는 약간 저희의 뭐 물론 채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저희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야생성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야생성과 연명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야생성을 이어간다는 것들이 결국은 그들도 역시 그 계속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생성을 유지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야생성을 그냥 훈련 차원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 거고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굳이 말하면 사람이 잡아서 죽여서 주느냐 그 살아있는 걸 주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차이인데 그 부분에서 사람이 죽이는 것과 아니면 그 동물들 스스로 죽이는 것의 차이 아닌가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산 닭을 주느냐 잡은 닭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은 잡은 닭을 주느냐는 건데 그 잡은 닭 그 어쨌든 그 야생동물이 그 먹이가 필요하잖아. 그쵸? 먹이가 필요한데 사람이 죽여가지고 주는 건 괜찮고 사람이 안 죽이고 주는 건 안 괜찮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좀 웃긴 한데 음.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닭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거랑 전혀 이게 논리가 맞지가 않은 소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어, 음, 어, 자, 민성이의 문제 제기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 그러면 이런 상황 변화에서는 또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어디에 더 높은 그 점수를 주느냐, 가치를 더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들은 또 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이 책은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더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럼 다른 동물들은 과연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 호랑이나 뭐 이런 동물원에 사자나 이러한 것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그 부분들에서 어떤 먹이를 제공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자연현상으로 있는 걸로 봐라. 아까 그 반려동물이 공격하는 거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건 놀이기 때문에 취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했던 것들처럼 그 부분들처럼 이렇게 어디까지가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는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갖고 글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경우가 여러분들이 뭐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옛날에 그래서 주로 이제 참고 자료, 책 같은 걸 많이 읽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얻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번에는 바로 이 책,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이 책 안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만을 활용해서 다른 인터넷 검색 안 하고 이 자료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물론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뭐해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글을 쓰는 거지. 야생동물들이 왜 위기 속에 살고 왜 위험한가? 그래서 야생동물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글들?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글들. 근데 그 설명하는데 야생동물이 이런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책 자료를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네. 아니면 위협하는 것도 아니라 야생동물을 뭐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 말했던 요 두 가지 말고도 여러분이 다른 제목을 뽑아도 돼. 단 뭐에서? 이 책 안에서. 이 책 안에서 이 책 자료를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글을 쓴다라면 어떤 식의 글을 쓸 수 있을 것인 건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어쨌든 쉽게 이 책을 보고 딱 떠오르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썼는데 요거 두 가지 꼭 아셔도 된다고. 어쨌든 우리의 그 핵심은 요거.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웠으면 어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과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예주 민성 질문, 글쓰기 숙제 질문 없고? 질문 없어요. 쌤, 네. 저 화공 잠깐만 해도 되나요? 뭐라고? 화면 공유 잠깐만. 해. 와, 저 방금 전에 아빠한테 사진을 몇 장 받았거든요. 고나리 사진이 있어. 와, 고나리다. 이게 왜 있을까요? 와, 하나 더 오, 있는데. 직접 찍은 거야, 직접? 네. 요거.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밭에 들어온 거 찍으셨대요.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어, 그래. 선생님은 산에 갈 때 이게 애를 봐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애가 갑자기 후닥닥 하고 튀어가는 바람에 사진 찍기 계속 실패하고 있어. 애가 웃겨. 내가 가면 갑자기 막 도망가. 그리고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 난 걔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저희 밭에 있는 거 많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민성이는 뭐 심어? 거의 애호박이 되게 큰 게 나왔고요. 감자도 심었고, 상추도 심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심었을걸요? 그래서 농부의 만두콩 보람을 느끼고 심었는데 있어? 망했고. 농부의 저 보람을 느끼고 올해는 있어? 별로 안 했어요. 작년까진 많이 했는데. 그래. 선생님은 옆 주변에 이렇게 민성이네처럼 농사를 짓는 분들이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렇게 가끔 얻어먹고 있습니다. 상추도 애호박 얻어먹고 되게 고추도 커요, 저기. 얻어먹고. 저기 있는데 애호박이 진짜 커가지고 질릴 것 그럼 같아요. 애호박이 아니네. 그 늙은 호박인가 보네. 그냥 큰 호박인가 보네. 애호박은 이렇게 아니 파란 거 근데 뜯는 거. 애호박이에요. 생긴 게 정말 그래? 엄청 큰 알겠습니다. 애호박이에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네.